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충북교육정책연구소 신은희입니다. 2단계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에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학생 성장과 교육과정 대강화인데요. 그중에서 교육과정 난이도와 분량을 중심으로 선생님들과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어, 1단계에서도 많이 논의되었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다루려고 하는 거는 현황, 또 교육부에서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나, 그리고 그 접근 방식을 벗어나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다양한 요인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함께 노력할 점에 대한 제안들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어떻게 많이 정리된 내용이나 그동안 현장에서 고민은 있었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지역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조금 더 나은 고민들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황을 보면요. 우리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문기부터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 물론 가정 환경의 배경들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또는 교과서에서 이런 학생들의 상황을 얼마나 고려하면서 가르치게 하는가. 이건 이제 교육과정의 문제도 있고 교과서의 문제도 있고 또 교사의 어떤 교수학습, 학교의 상황 모든 것들이 있지만 현재 현황은 인문기부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어렵다는 문제는 7차 교육과정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또는 교과서 한쪽에 사실 한자어가 수십 개가 있는 교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학문적 개념들을 교과에 넣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도 고민이 필요한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교과 내용 외에 관련 연구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시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많이 이야기가 되었죠. 또 어렵다 많다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뭐 영포자, 수포자가 초등학교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선행학습이 사교육뿐만이 아니라 또한 어떤 내용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학년급별로 점점 수학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지는 거. 여기에는 이 교과가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학문 연구자를 기르려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좀 문제 제기가 많았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학습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이나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어차피 하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는 아니 아직도 이런 걸 가르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거는 이 내용이 과연 시대에 맞는가 또는 이거는 우리 학생들의 삶과 얼마나 연계되는가라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육과정 설문을 할 때 학습 내용에 뭐 적절한가 많은가 이런 관점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급별로 조금 의견들이 다르고요.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와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요. 전체적으로는 학습 내용의 양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설문의 내용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나 뭐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뭐 4차 교육과정부터 이런 고민들이 교육과정 대강화, 뭐 적정화, 요강화 이런 말로 진행되었고요. 7차 교육과정에서는 획기적으로 30%를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시수는 줄고 내용은 압축되는 과정. 또 2007 개정에서도 적정화한다면서 사실 20% 줄였어요. 또 2009 개정에서도 20%를 줄였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렇고요. 또 2015에서도 줄였어요. 그러면서 핵심 개념 도입을 통한 교육 내용에 적정화 효과를 준다고 했는데 또 1단원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핵심적으로 정말 줄었는가 했을 때는 오히려 더 교과에 따라서는 어려워지기도 하고 교과의 내용들이 통합되기보다는 오히려 기계적으로 합쳐져서 학생들에게는 수업이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지금 2022에서도 역시 학습량 감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수업량 유연화. 그러면서 2022의 어떤 성과라면은 그동안의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다 새로운 과목이나 이런 걸로 갔다라면은 이런 부분이 일정하게 좀 억제되고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과정 개정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동안의 교육과정 개정을 보면 대부분 총론 중심이고요. 강론은 크게 변화나 연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급별, 학년별 내용 이동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볼 수 있고요. 뭐 2015에서 이렇게 내용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줍니다. 또한 성취 기준 개수가 이렇게 증감률로 이렇게 당국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독특하게 다 줄었는데 소프트웨어 때문에 기술 과정에서만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왔고요. 이 영향으로 사실은 초등 같은 경우는 실가 교과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제 뭐 안전 영역이 체육에 신설된다라든지 뭐 영어에서 문화가 신설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교과 여기에 있는 우리 어떤 내용들이 결국은 또 과목과 연관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대학의 어떤 전공 또 고등학교 가면 선택 과목과 연관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교과들의 과목들과 어떤 영역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 삭제, 변경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2015에서는 초반부터 실행 모니터링 연구가 이루어지고 사실은 이전에 다른 것에 비해서 그동안의 현장의 비판과 이런 것 속에서 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내용을 앞으로 볼 텐데요. 그런데 이 교육과정 대강화는 사실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학문적 관점에서 배워야 되는가, 교과하고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또 입시체제, 또 시대, 또 성취 기준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가, 또 교과서도 영향을 줍니다. 또 분량, 또 이게 국가교육과정 체제라는 거 우리가 계속 문제 삼았던, 그다음에 난이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또 사교육을 보면은 사실 상위권 잘 사는 가정의 학생들이 더 많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문제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난이도의 문제가 어렵다라는 문제로만은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의 연구를 보면요. 이제 과목별로 수학은 사실은 이렇게 다루어지는데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고요. 핀란드하고 비교했을 때 대표적인 이게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PPT를 제대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여전히 많고 문제는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익힐 시간이 부족해서 숙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이런 잘 모르는 내용들이 쌓이고 또 사교육을 통해서 익힌 학생들은 더 빨리 가고 하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서 결국은 학생들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초등에서 특히 어렵다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 부담이 점점 많아지고 부진 요인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별로 올라갈수록 축적되는 거겠죠. 또 과학과 국어의 예를 보면요. 이렇게 쭉 이 영역들이 균등 배분되면서 학생들이 사실 이런 영역들을 다 배워야 하는가. 어느 시기에 집중하고 또는 초등에서는 어떻게, 중등에서는 어떻게, 또 어떤 과목 그 영역 내에서도 어떤 거는 반복이 되는 게 좋고 어떤 거는 어느 시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시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국어과를 보면요. 이 국어과의 어떤 영역들이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는 데 부족하다라는 연구들이 있고요. 이제 사회 영어를 보면요. 학생들의 경험이나 실생활과 거리감이 있다. 또 영어 같은 경우는요.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흥미가 낮아집니다. 또 교과 목표는 뭐 학생들의 어떤 흥미를 기르고 이렇게 조금 다지만 사회에서는 더 빨리 또 이제 영어 회화 또 급별로 다 배우는 내용들과 사회에 가서 내 요구하는 바가 달라지다 보니까 과연 우리 교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빨라지는 사교육 시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교과마다 굉장히 문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5에 이어서 2022 개정에서도 교과 관련 정책 연구를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뭐 여러 연구가 있는데 이 기간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2 개정 교과교육과정 시안 개발은 사실 269개 과목이 10개월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짧은 연구기간, 그 다음에 이미 목표는 정해진 가운데 하다 보니 그냥 약간 꽤 맞춰진 연구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루어진 관행이고요. 또 뭐 학문적으로 맞는가, 초중 연계가 되는가, 또 뭐 이게 교과 문서 체계에 맞는가 이런 구조를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계속 오랫동안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교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고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교과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과는 사실 어떤 목표가 정해지고 교육과정에서 어떤 지식을 선정해야 되고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것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계속 학문 중심의 분과형이고 일부 광역형이고요. 또 나선형 조직 이런 것 속에서 여러 교과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교과 논리에는 충실하지만 실제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그다음에 사실 지역은 거의 고민 자체가 안 됐죠.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재구성만 하라고 했는데 재구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교과 구조도 필요하고요. 또 발달을 돕는 활동을 모아놓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학교 교과목 또는 자율활동, 또 학생이 개발하는 이런 고민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학문주의가 2015 개정에서도 이해중심 교육과정에서 사실은 약한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백워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연구와 교과의 성격, 각각의 성격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그냥 기계적으로 결합되고, 때로는 어쩔 때는 과목을 무리하게 줄이고, 때로는 또 각종 새로운 이론들이 다 들어가고, 사실 용어 뜻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 교육과정은 교과별로 여전히 행동주의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아까 이해 중심이었던 백워드 교육과정도 결국은 그런데요. 우리가 성취 기준을 강조하는 것도 행동주의입니다. 필요하면 행동 목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문제 해결 목표나 표현 목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취 기준을 좀 활용하고, 또 성취 기준 제시 방식에서도 내용과 활동이 같이 들어가서 사실은 현장의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취 기준 개수를 줄여도 때로는 어떤 그 내용 요소들이 다 들어가거나 해서 사실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특히 학생들은 이런 그 논리 구조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교육 개혁을 보면은 예전에는 교육 내용을 바꾸면 학생들이 성장할 것이다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학습 효과 때문에 최근에는 어떻게 배우는가, 또 학교 문화라고 그 강조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정을 뭐 문해력도 있어야 되고 교육과정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교육과정을 활용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학생의 성장 발달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어떤 교과 안에서 또 어떤 영역 과목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최근에 코로나19로 학교에 와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일정하게 배우던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과는 이미 해체가 된 상황인데, 새로운 방식은 아직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워야 하고,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걸 배워야 하지? 꼭 배워야 하나? 이런 가치관의 변화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2 개정이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녹록치 않고 모두 고민을 하지만 해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그냥 지켜볼 수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새롭게 계속 해나가야 될 고민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어떤 새로운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실 가르치는 교과서, 교과만 보기 쉬운데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교육 이념이나 급별 교육 목표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즉 우리의 교육 이념은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소양을 기르는 것을 통해서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고 한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급별 교육 목표가 이렇게 중학교는 초등의 목표를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의 목표를, 즉 학생을 중심으로 가 있는데 우리는 급하게 정말 교과에만 좀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과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교과가 이렇게 좀 협력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과를 그동안 아마 지금 올해 2단계 네트워크는 그동안 학교나 교과에서
바라보던 선생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교육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기존의 어떤 관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 보면 저희도 그동안 보던 관행에서 어떻게 좀 새롭게 볼까, 저희도 개선해야 될 점이 함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새롭게 만들어 보기, 또 난이도를 살펴보기, 또 학생에게 꼭 배워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이 시기에는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 그 시기보다 얼마만큼 높은 내용인가? 때로는 그 시기보다 조금 높은 내용인가? 이런 관점에서 그것들을 학습하고 숙달하다 보면 학생들이 성장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또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 특히 국가교육회의 내용 보면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어떤 새로운 이슈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걸 모두 다 교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어떤 활동으로 이런 배움을 채워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들, 더 많은 사례들이지만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이제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이나 학교 교과목 개발, 생태교과, 노동인권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많이 고민이 되었고요. 또 이제 전남 지역에서 역사교사 모임이나 국어 모임들이 지역 답사라든지 우리 학생들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시작한 사례들, 또 이제 울산이 이제 영어 문제를 접근하면서 초등 영어에서 어떤 듣기가 부족한 문제들을 영어 유튜브 자료를 만들어서 개발해 본 사례도 있었고요. 강원에서는 중등 수학 자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교재를 개발하는 활동,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과 모임 내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요. 초등사회에서 생활사로 접근해야 된다는 관점, 또한 역사에서 학생 요구를 반영해서 무려 그 4,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어떤 요구를 가지고 선택 과목을 개발해 보려는 것들, 또 뭐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 또 국어에서는 초등부터 중학교까지 사실 정말 다양한 교재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적합한, 좀 현장에 많은 좀 호응들을 얻었고요. 또 온작품 읽기는 2015부터 들어갔죠. 또 사회에서는 이런 과목의 균등 배분을 벗어나서 학생 삶과 사회 현안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중학교 사회를 개선하라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 외에도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글을 제대로 못 배우네? 그럼 이걸 어떻게 배울까? 문해력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까?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연수를 개발하고 선생님들을 지원했는데요. 이것들이 저는 사실 학생으로부터 출발하는 교육과정, 지원 정책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것들은 결국은 그동안에 강론을 연구개발 보급하던 방식에서 실천하고 비평하고 개발한 것들이 다시 연구개발 보급에 반영되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정말 우리가 학교나 교과에서 그동안 했던 교사의 다양한 실천적 지식들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그동안 우리가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총론 중심으로 이야기됐고, 사실 지역 시도교육과정에서도 총론 중심으로 많이 되었던 게 그동안의 움직임이라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적합한 활동, 이 교과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잘 배우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사실은 현재 교과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새로운 시대적으로 맞는 학생들의 성장에 맞는 교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시도교육과정 실제에서 교사교육과정 개발 지원 플랫폼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에 가면은 적어도 우리 학생들은 9년간 무엇을 배울까? 물론 12년간이지만 적어도 초중은 기초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 보시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성취 기준이 다 과목별로 나와 있거든요. 급별로, 과목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는 내용들이 어떻게 배워갈까?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관점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이 교육과정 개정 일정이 2022년 하반기에 고시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교과별로 시안 개발과 어떤 총론과 강론 간의 그 크로스 체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론 조정위원회. 그래서 우리 현장 네트워크에서도 5월이나 6월 초에는 어떤 내용들이 모아질 텐데, 그럴 때 저는 지역 단위로 어떤 특정 교과를 볼 수도 있고,
그 과목 간에 볼 수도 있고 지역 간에 볼 수도 있고 초중 간에 볼 수도 있고 유초중 또 특수 이렇게 급별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우리가 정말 이제 교과 그동안의 교과의 어떤 연구뿐만이 아니라 학생 관점으로 지역 관점으로 교과를 보는 어떤 시선들이 모아져서 새로운 출발점을 좀 탄탄하게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서로 많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많이 주무나 이런 곳으로라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